자, 잘 쉬셨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세요? 예, 동지입니다. 동지가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죠. 그래서 서양권에서나 동양권에서는 동지가 이제 내일부터가 새해 시작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다. 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새해로 많이 맞아들이고, 동지하고 또 겹치는 날 있지 않나요? 비슷한 날짜가 성탄절. 비스무리하게 만나는데 그때가 또 새해 시작으로 봅니다. 또 그래서 같은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 12월 25일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새해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탄절을 이 서양에서도 해가 제일 긴 날짜를 다음부터 이제 길어지면서 잡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 얘기를 하던데, 오늘 뭘 드셔야 돼요? 팥죽이 사람 몸에 좋다 하더라고요. 팥죽에 옹심이 들어가 있죠? 그럼 나이만큼 먹는데요, 나이만큼. 그 나이, 한 50개 드셔야겠는 것 같은데, 자. 아닌가? 자. 나이만큼 먹어야지 오래 산다고 얘기하는 게 옹심인데, 뭐 오늘 뭐, 나이만큼 못 먹더라도 팥죽 한 그릇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 삶에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지를 뭐라고 부르나, 옛날에 우리가 작은 설날 이렇게 불렀던 것이 새해 시작을 알리니까 이렇게 불러서, 우리나라도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지만 동지를 작은 설날로 표현한 것은 해가 길어지니까 새해로 이렇게 바라보고서 이렇게 정한 게 우리 관습이었었는데, 이제 새해 시작하니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자, 이제 상속 보도록 하죠. 그거랑은 별개 문제예요. 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이 시험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상속이란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면 이에 따른 등기를 상속등기라고 부르는데, 상속등기라는 것은 이제 포괄승계에 따라서 별도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인데, 상속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은 단독이 원칙일까 공동이 원칙일까? 상속은 단독이 원칙이 되겠죠.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원인은 상속이 될 겁니다. 사망. 원인 일자 적을 당시에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적는 게 원칙이더라. 다른 말로 이꼬로 상속 개시일을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 됩니다.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원인은 상속이고 날짜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재하신다. 이거 너무 틀릴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이거는 복이지 답은 안 됩니다. 답되는 것은 두 개가 20개인데 오늘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상속을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공동이 같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저에게는 일로 와야지, 우리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일로 와서, 저에게는 아들 딸이 있을 때 제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우리 이 두 놈이 받겠네요. 때리지 마, 두 놈이라고 했다고. 자, 둘이 상속을 받을 텐데 둘이 받는 부동산을 공동 상속 재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등기할 때는 공동이 공동 명의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둘이서 누구 명의로? 자기들 명의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인이 전원 명의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럼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원칙은 전원 명의가 원칙인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원 명의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하더라도 지분만은 등기하지 못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전원 명의는 가능하되 지분만은 등기할 수 없다. 왜 그럴까? 상속인끼리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면 전원 명의로 가고 혼자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전원 명의로 갔다 할지라도 각자의 지분이 명시가 되니까 자기 지분 팔아먹을 수가 있으면 권리 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전원 명의로 가는 거지, 혼자만 등기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이상 박스에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를 못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지분만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므로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밑에 상속이란 것은 단독 신청할 등기다, 공동 신청할 등기다. 단독이고 중요한 건 니은번입니다. 상속인이 수요인일 경우 공동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 또는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해서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다요. 그러나 공동 상속인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거기가 중요하니까 있다 없다 구별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고, 원인은 뭘로 기재하시고 상속, 날짜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의지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유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유증이란 것은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게 유증이에요. 그럼 상속이랑 유증의 차이점은 뭘까? 상속이란 것은 제가 사망하게 되면 제 자식이 둘이 있었지, 아까 이쪽에 두 명만이 받는 것이 상속이에요. 그럼 상속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유증은 상속인도 받을 수가 있고 상속인이 아닌 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상속인이 유증받는다 이 말 뜻은, 저에게는 큰아들, 작은딸이 있을 경우에 큰아들은 잘 살아요. 작은딸이 망나니 돼가지고 못 살고 있더라. 미안해. 자, 가난할 경우 아버지 입장에서 누굴 도와주고 싶어요? 딸을 도와주고 싶은 경우는 내 재산은 다 죽거든 딸을 다 줘라라고서 유언 남기면 딸이 다 받아가잖아요. 이게 상속인이 받는 유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제 모든 재산을 다른 자 누구 주라고 남겨놓게 되면 상속인이 아는 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증은 상속인도 가능하고 이외도 가능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 증여하는 게 유증인데, 유증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하나는 포괄 유증이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포괄 유증은 재산과 빚 모든 걸 다 넘겨줄 때가 포괄 유증이라는 말 사용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특정 유증은 저는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이 세 채 중 하나만 남주는 거, 왜 특정 유증이라는 말 쓰는 것이 차이점인데,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인가요? 포괄 승계죠. 주인 바뀌는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사망한 때가 아니라 여기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뀌는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나온 게 21의 기출 문제인데,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주인 언제 바뀌고 그 박스에 들어가 있지요. 유언자 사망 시 발생하되,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라는 등기를 해야지만 주인이 바뀌는 게 서로 차이점이 생기니까 주의하시고요. 유증 받은 경우 등기 신청할 때에는 상속과 다른 점이 유증은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공동 신청할 경우는 유언 집행자나 통상적인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인 유언 집행자가 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없다거나 또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변호사 지정하게 되면 변호사 유언을 집행해 주는 자가 있을 겁니다. 가끔 드라마 보게 되면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유언장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유언 집행인이 지정되는 경우는 따로 존재할 것이고, 집행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 집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랑 둘이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둘이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증자가 여러 명이 있다 가정할 경우에 이제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수증자 여러 명이 있다 가정하게 되면, 이거부터 먼저 봐요. 유언 집행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이때는 유언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절차예요. 그럼 저에게는 만약에 아들놈이 5명이 있더라. 제가 유언을 통해 이 집을 다른 데 주라고 유증 남긴 경우에 유언으로 등기하려면은 상속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등기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큼 동의 받으시래요?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수증자 여러 명이 있더라. 받을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는 원칙은 전원이 전원명의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거죠. 전원이 전원명의로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유증은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상속과는 달라요.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없지만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상속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서로 알죠? 알면 전원 명의로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증을 받은 경우는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어요. 알면 같이 가면 되겠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는 지분만 등기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은 평생 알 때까지 등기하지 말라 꼴밖에 안 되니까 서로 모르는 경우 혼자 갈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도
있다요. 이게 상속과 다른 점이에요. 상속은 지음받는 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상속은 지음받는 게 할 수 없다. 유중은 지음받는 게 할 수 있으니까 비교시켜서 문제를 내고 들어오니까 주의하시고, 또 유중을 통해 등기할 때 원인은 뭐가 되느냐? 원인은 말 그대로 유중이 됩니다. 원인은 유중이 될 것이고, 원인 일자 기재할 당시에는 원칙은 유중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유중에 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고 기한 붙은 경우 나눠서,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을 기재하게 되고 기한은 기한 도래일을 기재하는 것이 이게 날짜가 됩니다. 날짜가 바뀌다 보니 주의하셔야 돼요. 원칙은 언제가 원칙이고 사망일자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유중에 조건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 기한은 기한 도래일을 적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됩니다. 근데 과거 시험에 한번 나올 당시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느냐? 유중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언자 사망한 날을 원인일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틀렸죠? 조건은 뭐로 기재한대요? 조건 성취일,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인데,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유중을 남깁니다. 제가 죽거든 제 집을 여러분에게 드리시래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면 그날이 오면 기다리고 있겠네. 예, 그날이 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제가 사망하게 되면 효과 발생했죠? 사망일 기재하고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죽거든 제 집을 여러 번 들이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27회 시험 합격하면 집을 들이시래요.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조건 붙어 있잖아요. 죽었다고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 받는 거예요? 조건을 성취해야 받으니까 조건 성취일자 바뀐다 이 뜻이고, 제가 죽거든 제 집을 들이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날로부터 딱 만 1년 지난 날 들이시래요. 그럼 1년이 지나야 받으니까 기한이 도래 날짜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유증을 받은 경우에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 유증 받을 수도 있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도 있는데 서로 등기 절차가 달라서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등기법은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합니까? 잘 물어보다 보니까 미등기 받은 경우와 등기된 거 받은 경우에 세 번에서 다 따로따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미등기 받은 경우는 포괄 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도 있는데,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 명의로 미등기 부동산 직접 보조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수증자가 직접 보조 등기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까 보조 등기 배울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조 등기할 수 있고 그제 상속인도 가능하며 포괄 승계인에서 회사병하고 포괄 유증받은 자까지 직접 등기 신청할 자격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증자가 포괄 유증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가 있는 반면에 특정 유증받은 경우는 직접 보조 등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보조 등기할 자격은 아까 제가 법률에 명시된 자만 가능하더라. 대장상 최초 소유자하고 상속인하고 포괄 승계인까지만 가능하다요. 그럼 포괄 승계 안에 이 특정 유증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보조 등기할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가 여러분에게 미등기 토지를 유증하라고 하나 주라고 유증을 남기고 사망하시게 되면 그럼 토지 등기해 와야겠네요. 그럼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누군가요? 이건희 씨.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그분의 상속인이세요? 생각해 봐야 돼, 아닌지? 아마 우리 신랑이 누구지? 어차피 이건희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포괄 승계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보조 등기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건희 씨가 사망 시에는 그제 누가 있더라? 상속인이 보조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상 소유자하고 그제 상속인하고 포괄 승계인만이 보조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특정 유증 받은 자죠? 그러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도 아니고 그분은 상속인도 아니고 포괄 승계인도 아니니까 등기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건희 씨가 사망하게 되면 그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여러분인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바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서로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어떻게 등기하시고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조 등기할 수가 있다. 단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등기하시래요? 상속인 명의로 보조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서 두 개를 세 번을 계속 공부가 되며 이 포괄 유증받은 경우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죠. 요게 24회, 25회, 26회 지금 계속 나오는 신문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은 자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로 세 번 나왔으니까 내면 또 내고 들어옵니다. 계속 내고 들어오니까 등기된 거 받은 경우 과정인데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앞서 배울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더라. 그럼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가 있더라. 기억나세요? 그 매매를 유증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유증하고 사망하게 되면 유증이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유증이 빠르니까 등기 신청할 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수증자 명의로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요게 25의 답이에요. 기출문제 뭐라고 나왔느냐? 등기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에 상속 등기를 실행하여야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렸죠? 상속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빠르니까? 유증이 빠르니까. 빠른 게 먼저란 얘기 항상. 근데 문제는 상속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상속인들이 유증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 등기 실행해 버립니다.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은 유증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넘겨줄 경우에 실행한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넘길 것이냐 말소할 필요 없는 이게 또 문제인데 그냥 넘겨주면 끝나니까 굳이 말소할 필요 있을까요? 돈 내고 한 거? 굳이 말소할 필요 없으니까 말소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못 알아보는 게 문제예요. 그럼 미등기 받은 경우는 어떻게 등기하시고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 나눠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없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실 것.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가 있고 모르고 상속 등기 실행해 버린 경우는 말소하지 않고 넘기면 그걸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등기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은 것이 이 유증의 내용이 상속에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등기를 허용합니까? 각하합니까? 이게 문제인데 유류분이라는 게 뭘까?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가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유류분 침해 시에도 등기는 실행을 해주지 각하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유류분이 뭔지 따져보자고요. 기분 나빠도 두 분 앞에 계시니까 모델이 돼야 됩니다. 앞에 계신 분은 제 처. 인상 쓰지 말고 자, 제 처고 웃지 마세요. 제 첩이에요. 자, 기분 나빠도 참으셔야 돼. 저는 처하고 첩이 있는데 기분 안 나쁘죠? 네, 다 그런 거니까 세상이란 게 뭐. 자, 제가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갖고 있다가 제가 사망하게 되면 이 10억짜리 건물의 상속은 누가 받아가요? 처가 다 받죠? 첩은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럼 처에게 10억의 상속권이 있는데 저는 첩이 더 좋아서 제가 갖고 있던 이 10억짜리 건물을 첩을 다 주라고 유증을 넘겨버립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자. 그럴 경우에 그럼 이 10억 일로 다 가져가게 되면 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돈 받는 게 10원도 없잖아요.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부당하다 보니까 유류분 제도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럼 10억짜리 상속 자기 지분 중에서 남이 다 받아가는 경우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까지 배우자까지 해서 자기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인정해줘요. 오케이? 형제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3분의 1까지 인정받는 겁니다. 그 외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제 배우자 입장에서 제 10억짜리 건물 중에서 얼마큼 5억은 찾아올 걸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10억을 다 주라 그런 경우에 10억 안에는 배우자 유류분이 5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5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 10억을 다 주라고 등기 신청했을 때 등기를 실행해 주느냐 각하하느냐 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일단 실행해 줍니다. 그럼 10억을 다 넘어가는 일단 먼저 다 넘긴 다음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유류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로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그거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에도 등기를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에다가 어떤 독지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기증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156호인가 되는 것 같았는데 뭐 땅하고 뭐 시골 임야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한 156호를 기증을 해서 등기 다 넘어간 상태에서 그 기증한 자의 상속인들이 연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반을 찾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유류분이란 거예요. 그럼 유류분은 죽은 자, 죽어도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유류분을 남기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유류분이 그 제도예요. 그럼 있는 집안에 망해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은 없겠죠. 하나의 방법은 또 상속세라는 세금이 굉장히 세율이 고율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시가로 따져내는데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제로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상속 부동산을 넘겨주게 되면 가격대별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단계별로 내게 돼 있는데 그 세금 내고 넘겨줘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기증하고 유류분 이렇게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유류분은 기증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세법상 문제는 좀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기부 문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가 워낙 고율이다 보니까 소득을 줄이려고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해요. 기부하면 비용으로 처리받으면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내니까. 그 몇 억 달러씩만 기부하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하는 이유는 기부한과 동시에 자기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세율이 줄어드니까. 그런 목적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처벌받는데 두 가지를 같이 다룬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불량식품. 불량식품. 만들어 파는 행위를 거의 살인죄랑 동등하게 취급을 해서 처벌을 세게 하고 또 하나 처벌하는 것이 탈세범. 탈세범도 엄청나게 이렇게 처벌한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죠. 돈만 있으면 황제인 것 같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빼니까. 나만 뺐어요? 자, 옛날에 다 빼셨잖아. 지금은 취득세가 2006년부터 신고가액 그래가지고 실거래가액에다 신고하게 돼 있지만 2006년 이전까지는 옛날에 안철수 씨가 선거 나왔다가 사과했죠. 분당에 있는 집 다운 계약서 작성해가지고서 세금 탈세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안철수만 그렇게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 2006년 이전까지는 집을 사시면 그 신고가액으로 이제 신고하는데 그 신고가 어디에 맞춰갔느냐? 과세시가 표준에 맞춰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 과세시가 표준의 취득세의 경우는 옛날 같은 2006년 이전까지는 실거래가액이 비싸야 한 40%가 안 됐어요. 그 옛날에 아마 그 전에 집 사신 분 보게 되면 집 사긴 내가 5억 주고 샀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신고한 가액은 22억도 신고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끼리 절세 방안이었으니까. 그래서 법무사 맡기고 등기하는 이유 걔네 맞춰 신고했기 때문에 다 그 당시 그게 많이 했던 제도인데 걸면 걸리니까 그래서 안철수 씨가 사과를 해서 잘못했다고 머리 숙인 게 그런 내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안철수 씨만 한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고 몰랐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말 모르세요? 수화로 할까? 자 어쨌든 그런 내막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그게 안 통하죠. 신고가액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싸게 신고하는 만큼 팔을 때 양도소득세 차익이 커지면 양도소득세 세금 내야 되고 비싸게 신고하고 나중에 차익이 줄면은 취득세 많이 내고 양도소득세 적게 내면 되니까 서로 그런 밀고 당기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도 부동산 거래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취득세 조금 더 양도세 조금 좀 덜 내려고 집값 좀 깎아주면서 조금은 낮춰 쓰더라고 서로 합의하에 그런 경우 많은데 아니 그놈의 세금이 뭔지 어쨌든 간에 유류분 침해도 등기는 실행하더라 각하하더라 실행해준다까지 보시면 되고 유증은 시험에 참 많이 냅니다. 많이 내는 이유가 뭘까? 유증을 민법 공부할 때 배우셨어요? 유증 배웠냐고요? 민법 공부할 때 어디까지 배웠어요? 예? 유증은 제가 알기로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까지 배우고 그 이상 안 배웠을 텐데 범죄행위 종류 배울 때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세부적인 사항 안 배웠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맞잖아. 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항을
시험 내버리게 되면 누가 틀릴까? 다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민법 공부 좀 덜 된 부분을 걸고 들어옵니다. 아까 민법 공부할 신탁이라는 걸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주로. 여기서 내고 들어오는 거고. 요즘 안 배웠잖아요. 여기서 내야지 공부를 두루두루 시키지.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등하시했던 부분을 여기서 많이 냅니다. 또 민법 공부할 때 공유는 빵빵하게 배웠죠? 합유 제대로 배웠어요? 합유는 설렁설렁 넘어갔을 텐데. 그죠? 합유를 여기서 내고 들어와요. 공유를 내면 다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보게 되면 민법 공부 좀 덜한 부분을 여기서 걸고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유중은 참 중요한 파트고요. 네, 넘어가게 되면 소유권 이해등기부터는 쉬워지니까 간단히 봐도 될 겁니다. 소유권 이해등기 먼저 나오기 지상권인데 지상권이란 것은 타인 토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상권이란 권리는 등기 신청할 때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상권 설정자라는 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지상권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상권자는 건물 주인. 누구라고요? 건물 주인을 지상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주인 다른 경우에 토지 소유자 누가 되는 것이고 지상권 설정자란 말 쓰는 것이고 건물 주인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지상권자가 누구냐 막 찾으라고 막 그러면은 갑이을에게 뭐 전세를 주고 있다가 뭐 신내 막 흔들어 놔요. 누가 지상권자인지 물어보게 되면 그 상태에서 건물 주인 잡아내시면 걔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럼 남의 땅에다 건물 짓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지상권자라고 부르고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 설정에 목적을 적어야 되고 범위를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인데 목적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의무 규정입니다. 건물 소유인지 또는 공작물인지 수목임을 명시하는 것이 여기에 적을 사유예요. 지상권의 경우 기재할 사유가 반드시 적을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목적하고 범위다 보니까 이 안에 기간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럼 지상권의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존속기간을 정해주는데 최장, 최단 어떤 것만 정해주더라? 최단기간만 정해주는 겁니다. 건물의 경우도 석조 건물이나 석회조, 연화조 같은 돌로 된 건축물들은 최단기간이 30년, 목조 건물은 최단기간이 15년, 공작물은 5년, 수목은 30년을 최하 보장받게 되어 있어요. 꼭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목적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최단기간을 적어주는 겁니다. 최단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범위의 경우는 전부를 빌려줄 수도 있고 땅을 일부도 가능하더라. 전부라고 빌려준 경우는 전부라고 기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는 이때 도면을 첨부해서 범위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 지상권 등기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지상권의 경우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몇 가지밖에 없다요? 두 가지. 뭐하고 뭐? 목적하고 범위만 기재하시면 넘어갑니다. 이런 거 세분하면 될 것이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공부하면서 쭉 따라 붙을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시면 지역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역권 등기라는 것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때가 지역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역권. 그런데 지역권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어요? 진짜로? 그럼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역사가 한 몇 년 정도 된 법일까요? 지역권이나 법은 몇 년 된 법일까? 한번 찍어보세요. 아니 업다운을 하려면 먼저 누가 한번 얘기를 해야지 몇 년이라고. 그래야 업다운을 가지. 지역권이나 법이 한 몇 년 된 법일까? 60년? 한참업. 한참업. 굳이 40년 쓰고 100년이라고 그래. 한참업이라고 그랬는데. 한참업. 만년 너무 심하고. 옛날 로마 시대 있죠? 그때부터 있던 법이 이 지역권이라는 법이에요. 아마 민법 공부하다 보면 로마법적 요소하고 게르만법적 요소라는 말이 나올 텐데 포세시오 개별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을 텐데 포세시오가 로마법적 요소고 게르만이 이제 독법적 요소라는 말 쓰는데 그 로마 시대에 있던 법률이 이 법이에요. 그 이때는 여권이라는 법이 있었고 여권을 둘로 세분해서 토지가 토지 이용할 때가 지역권, 사람이 토지 이용할 때가 인여권이라는 말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역권만 가져왔지 인여권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토지가 토지 이용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지역권이라고 부르고 거꾸로 사람이 토지 이용하는 경우를 그거 안 가져왔다니까.
그 로마 때 있던 법이고 지금은 사람이 토지 이용하는 경우를 특수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수하잖아요. 유역지, 승역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가 지역권인데 어떤 경우는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지역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토지 이용하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특수한 지역권, 특수지역권에 말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말이냐?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오대산 쪽에서 나무를 뜯어 팔지 않나요? 그 오대산에 들어가 나무를 뜯을 자격은 누구나 다 뜯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만. 그럼 그 산에 나무를 뜯을 자격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만 그 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나 못 뜯어요, 그 산에 가서. 이해 갔어요? 그럼 그 땅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편력으로 이용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특수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정권이라는 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민법 공부할 때 특수지역권을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배우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만 가져왔대요? 지역권만 가져온 겁니다. 지역권만 가져와서 지역권이라는 걸 배우시는데 지역권은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A 땅 지금 뭐 어차피 뭐 민법 공부가 되면 대부분 다 같이 어울릴 부분이니까 간단히 봐도 될 것 같아요. A 땅, B 땅이 있는데 B 땅, A 땅 둘이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는데 A 땅이 도로에 접해 있죠. 도로에 접한 땅은 건축법상 대지가 될 자격을 갖춥니다.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야 돼요.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접해야 되는 겁니다. 2m를 접해야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으니까 통상 도로의 너비가 4m 기준 잡는데 그 4m도 접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다는 점이에요. 뭐 이 도로변에 있는 땅들이야 뭐 도로에 접해 있겠지만 저 달동네 같은 데 가게 되면 골목길 있는 집. 그 골목길이 좀 애매한 넓이에요. 자전거랑 사람은 다닐 수 있어도 차가 들어가기 좀 애매할 겁니다 아마. 폭이 얼마니까? 2m밖에 안 되니까. 뭔 말인지 갔어요? 그 2m만 딱 되면은 건축허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2m 골목길만 해놓으면 허가가 떨어져 집 지을 수 있는데 그 2m한 자전거나 사람은 다니지만 차가 들어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차 폭이 한 1.6m 정도 되니까 들어가겠지만 뭐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골치 아픈데 어쨌든 간에 몇 미터에 접하면 된대요? 2m가 대지가 될 자격이 갖췄지만 이 B 땅은 도로에 접한 눈이 없죠. 이런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눈먼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 나갈 길이 없는 데가. 그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오니까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래서 B가 A에게 길 좀 내주세 요청하는 땅을 유역지라고 부르고 길을 내주게 승낙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니까 A가 통이 커서 내 땅 다 길을 써라. 가능할까요? 전부가 도로가 될 수도 아니 A가 되지 말고 B가 돼봐요. 다 될 수도 있다. 그럼 요만큼만 쓰셔도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럼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승역지가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유역지는 편익을 다 얻으니까 유역지만큼만은 반드시 일필지 토지일 걸 요하는 게 유역지의 뜻이에요. 그럼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가능하고 유역지만큼은 반드시 일필지 전부임을 요한다. 뭐라고요? 일필지임을 빨리 따라하세요. 요하는 땅은 요역지 이걸 풀고 들어가야지만 그 반드시 저걸 땅을 잡을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필지가 3개가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얘가 길을 내달라고 얘가 요청을 해요. 요청하니까 A 땅, B 땅 둘이서 길을 내줍니다. 그럼 얘도 승역지고 얘도 승역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승역지는 하나의 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여러 필지도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역지만큼은 반드시 일필지임을 요하는 게 유역지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는 붙어있나요? B하고 C는 붙어있죠? 여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공부할 때 배우신 내용이 유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럼 떨어져도 무방하다 보니까 붙어 있어서 발생할 상린 관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안 배우셨나?
네,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배울 내용이 민법상 개념이에요. 이렇게 지역권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럼 지역권 등기할 때 반드시 지적할 사항이 뭡니까? 반드시 지적할 사항은 지역권에 왜 설정하느냐 목적을 적어야 됩니다. 목적은 통행지역권인지 관망지역권인지 인수지역권 적어야 돼요. 목적은 통행지역권도 가능하고 인수지역권, 관망지역권 다 가능합니다. 이게 뭘까요? 통상적으로 도로를 냈던 얘기는 이 통행지역권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가 도로가 아니라 하천이 있는데 이 논들이 물을 내야 돼요. 이쪽에는 물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랑을 내도 물 끌어올 때 이게 인수지역권이란 말 쓰는 것이고 관망지역권은 뭐가 있을까? 관망지역권 해운대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해운대? 저도 부산 강의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해운대 아직 안 가봤는데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밤에 그냥 지나나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해운대 바다가 있고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고 기억이 날지 모르시겠는데 가보신 분은 이쪽에 제가 기억에 예전에 조선호텔인가가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호텔 지금도 있나요? 네, 조선호텔이 건물이 되게 낮아요. 한 5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억에 낮은데 이 조선호텔이 전망이 좋죠. 이쪽에 바닷가 쪽으로 아닌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다 건물을 딱 줘버리게 되면 이 호텔이 뭘로 바뀌어버릴까 이거는 조선 여인숙이 되겠죠? 뒷골목에 있는 거.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이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려고 자기 조망권을 위해서 이 땅 주인 땅 사용 못하게 막고 있는 지역권을 관망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조망권을 위해서. 이해 갔어요? 그럼 통행지역권은 인수지역권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원리가 두 개이지만 이건 행위하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이런 지역권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등기할 때는 일단 설정 목적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범위인데 얼마큼 밀렸는가. 범위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 설명드린 겁니다. 범위는 유효지를 적어야 될까 승역지를 적어야 될까. 유효지는 범위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필지 전부다 보니까. 그래서 승역지만 적는 거예요. 승역지가 일부일 땐 일부라고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방법인 것이고 유효지는 범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유효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풀고 들어야지만 뭔 말인가 이해가 되니까 그 범위 때문에 설명드리고 들어온 것이고 그다음 편역을 제공하는 땅 유효지를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이 요게 방법이에요. 네, 승역지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는 건 당연한 입장인데 왜냐? 이런 걸 적은 다음에 등기 신청을 어디다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신청은 승역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관할등기소가 여기입니다. 승역지. 그럼 일정한 사항 적은 다음 등기 어디다 신청하실 것? 유효지에 신청하래? 승역지에 신청하래요? 승역지가 관할등기소가 되는 것이고 등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유효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지역권은 일정한 사항 적은 다음 등기 신청을 어디다 하셔라? 승역지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등기가 끝나게 되면 유효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차이점인데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글씨로 막 외우고 넘어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신 다음에 어떤 게 유효지인지 승역지인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오히려 편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답이 쉽게 빠질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신청하는 것은 어디래요? 승역지래요? 유효지래요? 승역지래서 여러분 교재본의 맨 밑에 승역지 등기 용지 양식 보니까 2015년 9월 29일 날 93,203호로 신청도라 접수받아 등기 실행해 줬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니까 유효지 등기부는 접수받은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을까? 직권 등기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신청하는 곳은 어디고? 승역지고 유효지는 직권 등기다 보니까 유효지 등기부에는 접수받은 날짜와 접수번호가 찍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전세권이라고 부르는데 전세권 등기할 때도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고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을 기재할 것이고 전세권의 범위를 적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전세금하고 뭐 하나 적으실 것? 범위 기재가 들어가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이쪽에서 지상권의 경우는 목적을 등기하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역권의 경우도 목적을 등기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목적을 등기를 하질 않아요. 목적을 왜 등기 안 할까? 목적 등기하지 않는 이유는 민법 공부할 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뭐라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전세권이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인가에 따라 목적이 정해지므로 용도를 따로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하고 범위만 기재하면 된다. 그렇게만 적어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시면 저당권이 조금 어려운데, 저당권이란 것은 지금은 제목만 설명드리는 거야. 민법 공부 덜 돼 있어서 나중에 쭉 이면 따라붙어요. 계속 이 권리들 특징이 따라붙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냥 뭐 기재하는가만 일단 세분하시길 바라고요. 저당권이란 것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목적물에 이제 채권의 변경 없는 경우 목적물 경매 실행에서 우선 면제 받는 약정 담보물권을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이 담보물권의 왕이에요. 저당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막내야, 저당권 무섭냐, 안 무섭니? 무서워? 무서워. 저거 봤니? 검은 사제들 봤어? 강동원 멋있지? 예, 원래 강씨들이 멋있어. 자, 나도 강씨야. 자, 어쨌든 간에 엊그저께 봤는데 보다가 박소담인가? 걔가 갑자기 눈이 확 이상하게 딱 뜨니까 저희 마누라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가 놀래가지고서 역시 딴짓거리 하다가 놀래니까 확 놀래가지고서 깜짝 놀랐는데, 자, 참 그거 보니까 무슨 무슨 생각나는지 아세요? 옛날에 전우치 기억나더라. 옛날에 김윤석하고 강동원 같이 나왔던 저 영화의 전우치라고 둘이 똑같이 나와서 보길래 순간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그 느낌도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잘 먹고 잘 자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도 참 크더라고요. 강동원 잘생겼죠. 자,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 신청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설정자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저당권의 경우 설정자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가기 전에 설정자가 될 수 있는 자이고 채무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 빌리고 내 집 담보 제공할 때는 내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자녀가 돈을 빌리는데 사업한다고 아들놈이 담보가 없어요.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 이런 아버지 뭐라고 부르더라? 물상보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상보증인, 담보만 제공하는 사람. 그럼 담보만 제공하는 사람 돈을 빌렸나요? 안 빌렸나요? 안 빌렸으니까 아들놈이 돈 안 갚을 때 채권자가 아버지에게 돈 갚으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돈 빌린 사람은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럼 돈을 안 갚게 되면 아버지가 제공한 담보를 경매 실행만 하는 것뿐이지 돈 갚으란 말은 물상보증인에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급보증이랑 물상보증과 차이점이에요. 돈을 지급보증을 쓰게 되면 돈 갚으란 말을 보증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게 생기겠지만, 물상보증이 돈 갚으라면 못해요. 변제 청구 못하게 되고,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만 실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들 경매 안 날라가려고 그러면 돈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 빌릴 때 아버지 담보 제공하게 되면 아버지가 담보 제공해주다 주먹이 날라오더라. 주먹이 날라오고 담보 제공해주지 않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은 집 다 메꿔주게 돼 있으니까. 그건 설정자도 가능하고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 이 뜻이고, 설정자가 될 자격은 3명입니다. 이건 나중에 잡아놓으셔야 돼요.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지상권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세권자라도 저당권 등기 설정할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저당권 몇 글자? 3글자니까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만이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 요 3명의 권리자 이외에는 저당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른쪽 보시면 나오는 것이 하단부의 오른쪽 페이지에 하단부 권리 질권하고 채권담보권 찾으셨어요? 네,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다 담보 잡히시고,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디에다 담보 잡히시고, 저당권에,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지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게 되면 저당권을 또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질권이나 채권 담보권을 빠져내려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저당권 등기 몇 가지 원리밖에 안 되더라?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유권 잡은 저당권의 경우 그러면 이 저당권에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은 경우는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이제는 갑구 을구 하나 둘 셋. 갑구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디 가서 저 아냐고 물어보죠.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저당권은 갑구 을구. 을구로 가야죠. 갑구로 가 을구로 가야지. 을구로 가되 소유권을 잡은 경우는 주등기란 얘기고,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도 을구로 가되 등기 실행은 부기등기란 얘기인 거지, 저당권이 갑구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독립번호를 주느냐 아니냐 차이점이 소유권이냐 아니냐 차이점이고, 못 들어와요 갑구로 저당권은. 그럼 소유권을 잡은 저당권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을구. 지상권 잡아도 을구, 전세권 잡아도 을구로 가되 다 차이점은 주등기냐 부기등기체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정할 사항은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가 돈 빌려온 채권액을 등기하는 겁니다. 뭘 등기하시라고요? 채권액 적게 되어 있고, 채권액 금전 채권일 경우 금전 채권액 적으면 되는데, 문제는 채권액이 금전이 아닌 경우는 평가한 가액을 적어야 돼. 평가액을.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시기를 나중에 이런 말 배울 겁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빌린 게 돈일 경우는 1억 등기하면 되는 것이고, 빌린 게 쌀을 빌려온 경우는 평가한 가액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쌀 한 가마가 얼마 정도 하나요? 쌀 한 가마가 보통 20kg가 한 5만 원 잡고, 그죠? 그럼 쌀 한 가마가 80kg니까 곱하기 4 하니까 20만 원 정도 가겠죠? 좀 괜찮은 쌀로 얘기해서 저 알랑미 말고 뭐요? 알랑미란 쌀 알아? 막내? 못 먹어봤지? 저 동남아에서 먹는 쌀이 있어. 알랑미란 쌀. 옛날에 우리나라가 50년 60년대 쌀이 부족해가지고서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받고 동남아에 쌀을 원조해 줄 때, 근데 뭐가 어떤 길쭉한 쌀이 있어. 왜 밥을 뻥튀기 치게 해줄 때 길쭉한 쌀이잖아. 그걸 알랑미라고 불러. 안남미란 말 쌀이 있는데,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 쌀은 어떤 쌀이에요? 찰지잖아요. 아닌가? 맞고, 동남아 쌀은 후불문 날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쌀에 부족해 그걸 원조받고 먹다가 우리도 찰진 쌀을 좋아하다 보니까 개발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만든 벼가 통일벼.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모르시나? 통일벼란 말?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들어온 쌀 아끼바리라는 쌀. 아끼바리 들어봤죠? 아끼바리 쌀은 맛있지만 수확량이 작아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끼바리 쌀이 수확량이 좀 비쌌던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더니 또 지나면서 이제 쌀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찰지쌀 맛있는 많이 개발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쌀은 찰져서 맛있죠? 동남아 쌀은 흐리부리 하잖아요. 그럼 국제시장에서 쌀 가격은 어느 게 비쌀까? 우리 쌀이, 동남아 쌀, 태국 쌀이. 그게 이제 세네요. 쌀 가격은 동남아 쌀, 태국 쌀이 훨씬 비싸요. 우리나라 쌀보다. 왜? 수요가 차이가 지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숟가락 젓가락 밥 먹잖아요. 동남아 애들은 대부분 이거를 많이 먹거든. 뒤에 달라붙어 버리면 아이씨 뛰기도 예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이걸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인도 같은 데 파키스탄 애들은 정말 손가락 다 먹고 이걸 먹는데 끝 달라붙으면 어떻게 먹을까? 손가락 빨아먹는다 일 다 보지. 그러니까 그거 안 좋아요. 곡물 가격 시장에서 우리 쌀이 더 싸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기는 찰진 게 맛있을지언정 쌀 가격은 그게 더 비싸요 국제시장에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우리 찰진 쌀 가지고 중국을 한번 쓸겠다고 해서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쌀을. 근데 그게 먹히면은 중국 수출하게 되면 우리 남는 쌀이 싹 다 넘어갈 것이고, 지금 중국 쌀 수입하는 거 아세요? 중국 쌀? 모르세요? 중국 쌀, 미국 쌀이 식당 다 수입 들어와서 그
구리 농수산물 시장 가니까 중국쌀, 미국쌀 파는데 20kg에 2만 원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쌀, 그 칼로스 쌀이가 그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20kg에. 이게 어디로 갑니까? 다 식당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식당에 다 들어가는데 식당에서 밥 해주는데 이 쌀이 중국 쌀인지 미국 쌀인지 어떻게 할 거야? 아닌가? 거기다 또 구별 못해 까만 살 좀 섞어버리면은 구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식당 밥은 대부분 다 가능한 식당에 우리 쌀 써있고 그래 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전시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시용. 전시용 국산 포대. 실 내용물은 다른 나라 쌀이 아닌가라는, 왜냐면 단가를 맞추려고.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구리 농산물 시장 가서 물어봤더니, 업자 하는 말이 식당들이 대부분 다 가져간대, 이 쌀을.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게 다 소모가 된다는 얘기는 만 원에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럼 쌀을 만약에 빌려온 경우에 등기는 쌀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한 가액을 등기하는 거예요. 평가액이 따라 붙었다 이 말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것도 주문제 시험 지문입니다. 저당권의 경우에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도 저당권 등기할 수 있다. 맞았나요? 네. 맞고, 두 번째는 돈 빌린 자가 누군가 채무자를 기재하는 것이 기재할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는 채무자가 설정자이던 물수당 보증인이건 불문하고 무조건 다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 잡은 경우는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도 권리를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동담보일 경우, 공동담보라는 얘기는 담보가 2개 이상부터 기재가 들어갑니다. 공동담보라는 얘기는 채권은 하나를 빌렸지만 담보가 2개 이상 담보 잡히는 경우를 공동담보라 그래서 이걸 적고 등기하는 것이 기재 사유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 따라 붙는 것이 이제 공동저당이랑 오른쪽에 근저당 나오는데, 공동저당이란 것은 이제 공동저당의 뜻은 한 개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 잡을 때가 공동저당 그럽니다.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채권은 몇 개래요? 하나. 담보가 2개 이상일 경우에 공동저당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오는데 갑에게는 토지가 2필지가 있어요. 5번 땅, 6번 땅이 있을 경우 채권 1억을 빌려주고 이 5번 땅을 담보 잡으려고 봤더니 담보 가격이 시가가 8천만 원밖에 안 나오고, 근데 얘도 8천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5번 땅, 6번 땅 어떤 거 하나 잡아가 담보 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1억을 줬으면 1억이 넘는 담보를 잡아야지 담보 가치가 나오는데, 요것도 8천만 원, 요것도 8천원이 담보 가치가 안 나올 경우에 을 입장에서는 둘 다 잡는 겁니다. 채권은 몇 개고? 한 개고, 담보가 2개 이상일 경우를 공동담보 또는 공동저당이라고 부르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럼 지금 채권은 몇 개? 하나. 담보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때 등기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등기 건수는 채권은 하나죠. 담보가 2개죠. 지금 어떤 등기하려고 그래요? 저당권 등기하려고. 그럼 저당권은 물권, 채권? 물건이니까 물건마다 들어가니까 저당권 등기 건수는 부동산 숫자가 등기 건수라는 것이에요. 몇 건? 2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 먼저 실행하게 되면 요것도 저당권 등기를 실행을 하고, 채권액 얼마? 1억이죠. 1억 단일화 기재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저당권 등기 똑같이 들어가되 채권액은 1억 등기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등기 끝나게 되면 5번 땅만 1억, 6번 땅 1억 잡혀있고 같이 잡힌 거 안 나왔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6번 토지 공동담보, 여기는 5번 토지 공동담보라고 그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등기 어떤 걸 보더라도 5번 땅이랑 6번 땅이 같이 1억에 공동으로 잡힌 거 확인할 수가 있도록 등기하는 것이 공동저당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담보는 몇 개고? 저 채권은 하나, 담보가 2개 이상일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이더라? 지금 2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2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가 있고 따로 신청할 때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따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들어온 것을 나중에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요게 차이점이고, 따로 들어온 것을 얘를 마치 한번 됐다. 거꾸로 했다. 예. 동시에 들어온 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
따로따로 들어온 것을 추가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시에 들어온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창설적 공동 저당. 따로따로 들어온 것을 추가로 들어오니까 추가적 공동 저당의 두 개를 세 번 하는 게 분류 기준이에요.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또 등기법 공부할 때, 또 지적법 공부할 때 창설적 공동 저당 이 말이 나오면 뭐를 의미하더라? 채권은 하나고 담보가 두 개인데 등기 신청이 같이 들어온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창설적 공동 저당. 따로따로 들어온 것을 추가적 공동 저당 그러는 겁니다.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이 두 개의 등기에 같이 들어왔다니 접수 같이 받았겠죠? 접수 번호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여기 접수 번호가 다릅니다. 그럼 나중에 지적법 배울 때 1월 달에 배울 때 저당권은 합병할 수 없다고 배우는데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럼 저당권 합병이 안 되되 얘만 합병이 가능한 예외가 만들어져요. 나중에 그때 써먹으려고 미리 하면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온 걸 뭐라고 부르고 창설적 공동저당. 따로따로 들어온 거를 추가적 공동저당에서 이렇게 이제 담보하라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근저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근저당의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뭐라고요? 뿌리 근자. 근저당의 뜻은 참 무서운 게 저당권인데 더 무서운 게 근저당입니다. 근저당권의 경우는 돈만 갚아보지 말아봐.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가 근저당권의 뜻입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은 이제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권의 뜻인데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근저당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응용해 만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 근저당권을 응용해 만든 것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 뭐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보게 되면 내 신용도가 3천만 원까지다. 3천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빌렸었다가 갚았다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그럼 한도 액만 정해주고서 그 중간에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근저당권 응용한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만약에 5억짜리고 한도 얼마까지 주냐 물어봐서 3억까지 빌려주겠대요. 그러면 3억 원까지 빌렸었다 갚았다 할 수 있는 것이 근저당권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적인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필요하면 뽑아갔다가 생기면 넣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채권에 확정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다 보니까 근저당권액이 얼마까지 빌렸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현재 실무상에서 저당권일 경우 채권액 등기하더라. 내가 1억을 빌리면 저당권은 1억만 등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을 경우는 1억이면 곱하기 120을 때립니다. 얼마 등기하더라? 1억 2천 등기하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은. 그럼 나중에 등기부를 딱 열어본 경우에 채권 최고액 써있고 1억 2천 써있으면 실제 원금은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항상 120을 때리고 이자율이 좀 센 경우는 130 때립니다. 그러면 1억 빌린 경우 얼마까지? 1억 3천 등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채권 최고액의 뜻이에요. 현재까지. 그럼 최고액을 더 등기한 이유는 원금 1억인데 1억 2천 등기했죠? 못 받은 이자를 받아오겠다는 얘기 거기 최고액 안에. 그럼 최고액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대요? 이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를 따로 등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이외에도 이 저당권액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근자가 붙어 있죠? 이 저당권 근저당이라는 뜻, 근자가 붙은 이걸 등기하는 것이 기재 사유입니다. 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 확정이 되어 있더라 안 되어 있더라? 확정되어 있지 않은 그 저당권을 의미해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 신청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인 뜻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록한다. 차려졌어요? 근데 최고액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대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를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그냥 한 줄쳐놓을게요. 저당권부 차리셨나요?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을 의미하더라 해놓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밑에 채권 담보권 등기도 저당권부 채권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서 맨 밑에 보니까 그 저당권을 두 번째 줄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였을 때 그 효력권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채권 담보권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왜 법에 나온 민법상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이 붙은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어딜 잡은 거예요? 저당권을 잡은 거죠.
저당권을 잡은 질권, 저당권을 잡은 채권 담보권 둘 다 등기 방식은 불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아서 그 외에는 나올 거 없으니까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임차권 하나만 본 다음에 마칠게요. 거의 끝나니까. 임차권이란 것은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라고 약정을 하고 다른 타방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선계약이며 쌍모계약이고 유상계약이며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 바로 임대차 뜻의 그 계약의 내용인데, 임대차의 경우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건 채권이죠. 채권 등기하는 이유는 성립하려고 대항하려고? 이건 대항할 목적인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할 때 밑에 보니까 신청인의 경우는 임차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임차권자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설정자가 의무자, 임차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 기본 개념이며, 반드시 적을 사항은 밑에 3개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차임이 요소다 보니 차임을 적어야 됩니다. 차임은 금전 기타 유가물로서 적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차임은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남의 땅 빌려 쓰고서 뭘 많이 납부하나요? 주로 우리나라 관례적으로 벼나 콩으로 많이 주지 않나요? 옛날에 콩 한 말, 두 말 이런 식으로 벼는 한 섬, 두 섬 이렇게 쥐를 많이 주는데 관습적으로. 그렇다고 치고 그럼 땅 사면 돈으로 줘도 무방하고 물건으로 줘도 무방하다 보니까 금전 기타 유가물로서 차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할 수도 있어요. 했을 경우 이 임대차 뭐라고 부르느냐? 단기 임대차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단기 임대차. 임대차의 경우는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임대차는 채권행위죠. 그럼 처분 권한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법 공부할 때 대리 배우셨죠? 대리 진짜로 배웠어요? 약해지지 말고 자 배웠다 그랬으니까. 대리 배울 때 수권행위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고 배웠고,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배웠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처분행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처분행위 못한다는 얘기, 처분 권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처분 권한 없는 임의대리인이 본인 집이 빈집이다 보니까 그 집을 임의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남의 집 팔아먹는 거 처분행위인가요? 네. 그럼 처분행위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본인 집이 빈집이니까 빈집에서 전세권 등기할 수? 어디 빈집 전세권 등기할 수? 그럼 전세권의 처분행위인가요? 아니죠. 그럼 본인 집을 담보 잡히고 전담권 등기할 수? 저당권의 처분행위인가요? 아니죠. 그럼 본인 땅 지사권 설정할 수? 지사권의 처분행위인가요? 자신 있게 계속 뭐 지금 열심히 틀리고 있는데 뭐 다 틀리면 어때? 지사권 처분행위인가요? 아니죠. 법 금방 개정하시고. 소유권은 물권인가요? 그럼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도 처분행위. 지사권 물권인가요? 전세권 물권인가요? 저당권 물권인가요? 다 처분행위입니다. 다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처분을 팔아치우는 건데 그건 바깥에서 얘기고, 민법 공부할 때 처분행위는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를 처분행위라 한다. 종류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고 배웠을 것이고, 물권행위는 소유권도 물권이고 전세권도 물권이고 저당권도 물권이잖아요. 다 처분행위예요.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처분행위 물권인가요? 아니니까 이건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한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 차이는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권한이 없는 자 임대차를 했을 때 이용행위로 보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단기 임대차를 말 쓰고, 다시 민법 임대차 찾아보게 되면 권한이 없는 자 임대차 한 경우에 견고한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최장 10년 초과할 수 없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5년, 공작물은 3년, 동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만 가능해요. 근데 임대차 최장 기간 제한이 없는데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길어진 거예요? 짧아지는 것을 단기 임대차란 말이 붙게 된 계기예요.
그럼 권한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채권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기 따라 붙은 겁니다.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처분이란 말은 팔아치우는 게 처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처분은 뭐가 처분이에요?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한다고 다시 보셔야 돼. 공부할 때. 제목만 다 외운 다음에 적용할 줄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적용할 줄 알면은 다 아는 것이고, 법률용어 외우긴 외웠지만 적용을 못하는 순간 그건 꽝이에요. 그거 나중에 그러죠. 다 공부한다고 외우긴 외우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그거 외워서 답 푸는 게 아니라 적용할 줄 아느냐 물어보는데, 외운 거 가지고는 쓸 줄 모르니까. 어쨌든 처분이란 개념이 넓다 좁다. 생각보다 팔아치우는 것만 처분이 아니란 것만 이해하시고, 물권은 다 처분행위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사용 수익하는 원리다 보니까 범위를 적어야 됩니다. 범위는 전부일 때 전부라고 그죠? 일부면 도문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재할 사유예요. 또 임차권도 이전 등기할 수 있나요? 있죠? 오른쪽 임차권 이전 등기는 조등기다 보기 등기다. 보기 등기로 이전 등기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고요.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절차는 다음 주에 한 번 남은 거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이 어렵죠? 어려운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오늘 수업은 대부분 어때요? 민법 많이 나오지 않나요? 민법이랑 같이 가요. 민법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시면 등기법이 쉬워지고,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결국 민법을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월달까지 양보했으니까 등기법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거나 인상 쓰지 않을 테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민법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좀 먼저 쌓으시고, 나중에 3, 4월달부터 등기법 들어가면 딱 맞아요,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말 안 할 테니까 빠지지만 마세요. 들어본 말은 근거는 있어야지 대화가 되니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